1999년도는 아주 예외적으로 예. 버핏은 떨어지고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아, 버핏이 투자한 건 떨어졌어요? 보통은 이제 와. 이런 기록적인 강세장은 내 것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남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나왔고 와. 1999년도에 이 배런스라고 하는 잡지는 예. 버핏을 공격합니다. 이제 버핏의 신기는 끝났다. 야, 그렇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지고 있으면 도대체 버핏 뭐 하는 도대체 거니? 무슨 문제니? 뭐 이런 어. 식의 조롱의 얘기도 또 나오는데요. 야.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연말 특집 북언더스탠딩입니다. 지금 저희는 스노볼이라는 책을 날도 추운데 눈볼. 추울 때 눈을 굴려야지 많이 잘 뭉치죠. 스노볼이 한국어로 뭡니까? 눈덩이? 아, 그렇지. 구르는 눈덩이? 눈덩이를 열심히 굴려. 어렸을 때부터 굴려야 이게 점점 커진다. 뭐 이런 그 워런 버핏의 공식적인 자서전인 스노볼이 보시다시피 워낙 두꺼워가지고 두께가 이렇게 되는 책 두 권이어서 야, 이거 조금 읽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 여의도의 현인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고 스노우볼 마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를 했고 오늘이 4번째 시간. 스노우볼 워렌 버핏이 생각보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시절에 투자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사실 펩시콜라를 좋아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네, 오늘은 4번째 시간. 그러니까 막 투자자로서 성공한 본격적인 가도로 달린 이후에 그런 성숙기의 워렌 버핏을 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학균 센터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노우볼이 2권의 두꺼운 책인데 이제 2권으로 갔습니다. 2권으로 갔습니다. 오늘 1980년대 이야기인데 예,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니까 버핏의 50대 이야기입니다. 50대. 네. 제가 50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1950년대 말부터 예, 전문적인 직업 투자자로 고객들의 돈을 맡아서 운용을 했고, 그래서 1960년대는 미국 시장도 강세장이었고 버핏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뭐 70년대 시작될 때 이미 뭐 한 1,000만 불 정도 벌 정도로 큰 부자가 된 것인데, 이제 60년대 후반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가치 투자자에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도저히 좋은 종목들은 너무 비싸고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제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렸고요. 약간 버블의 시대로 왔다고 생각한 거네요. 네, 버핏 그래서 입장에서는. 지난번까지는 5, 60년대 굉장히 좋았던 시대가 끝나고 70년대 어려웠던 시대,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예, 굉장히 오일 쇼크가 2번이나 있었고 금리도 높았고 미국 시장도 장기 횡보했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오늘의 말씀드릴 시기인데요. 예, 잘안 넘어가네. 저를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1980년부터 99년까지. 근데 이 시기는 미국 증시 만들어지고 이때까지 100여 년 역사 중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주가가 경제가 많이 올랐죠. 좋았다고요? 80년대는 뭐 경제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나타났던 장기 횡보를 이제 벗어나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예, 90년대는 경제도 좋았습니다. 미국은 IT 혁명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세계화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가 가장 걱정 없었던 게 90년대 같은데요. 이념 대결 종식이 됐죠.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나 세계화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의 세상에서 분업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벌써 이제 21세기 들어오면 9.11 테러가 나고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뭐 8, 90년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980년대는 그야말로 욕망의 시대였습니다. 네. 대공황 이후로 길게 보면은 한 1960년대까지는 정부가 많은 걸 하는, 그 대공황이라는 것 자체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예, 뭐 테네시강 뭐 이런 댐 만들고 미국인들에게 삽자루 하나씩 딱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가 많은 것을 하는 그런 경제가 60년대까지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는데 70년대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런 그 주류 경제학이 당시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설명을 못하면서 드디어 1980년대부터는 보수주의적인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레이건 네. 대서양 건너편의 대처라고 하는 보수주의적인 정치인이 이제 득세를 하고요. 크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재정의 방만함도 시대를 막론하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세금도 깎고 정부가 많은 거 하는 게 이제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사가 세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그 자체이다. 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났던 게 기업들이 방만한 것들을 막 줄이는 리스트럭처링을 하면서 사업 재구성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운사이징, 규모를 줄입니다. 구조조정하고요.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다 금융시장의 힘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정부의 개입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원색적인 욕망이 시대 가치가 되는 우리 영화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고든 게코와 같은 사람이 네.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1980년대가 이렇게 가다가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게 1987년에 아주 기록적인 주가 하락이었죠. 다우 지수가 하루에 23% 정도 빠질 정도니까 뭐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23% 빠지면 이게 얼마가 빠지는 건가요? 2,500 기준으로 하면 600포인트 가까이 하루에 빠지는 거네요. 네. 네. 앞자리가 바뀌네요. 예, 블랙 먼데이 또 이제 주택대부조합 우리나라의 저축은행격인 주택대부조합 파산. 그래서 80년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좋았던 시절이었지만 예. 80년대 말에 삐끗하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인터넷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IT 혁명으로 뭔가 자본주의의 생산성이 좋아지고요. 또 소련의 해체와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화로 이제 바뀌면서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주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이야. 이때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를 접었던 시기가 대략 한 요 정도의 네. 투자를 접은 게 아니라 이제 돌려준 타인의 시기에. 돈을 예, 운용하지 돌려준 않았죠. 시기에. 왜냐면 주식이 뭐 장기간 횡보합니다. 이랬을 때 82년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제 잡지인 비즈니스 위크에서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스탁 이즈 데드 주식은 죽었다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15배 올라가는 강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또 80년대 후반에 잠깐 횡보하다가 90년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시기입니다.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았던 시기인데 근데 이 시기가 버핏과 같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버핏은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예. 좋은 가격에 예. 사는 게 가치 투자의 핵심인데 80년대 이제 금융시장에서 M&A라든가 이런 자가 발전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고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이걸 우리가 뭐 닷컴 버블이라고 사후적으로 우리가 봤더니 이게 버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60년대 후반과 비슷한 장세가 90년대 후반에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90년대 후반은 버핏이 굉장히 좀 고전했던 그런 말씀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고전할 것까지 있어요. 그래도 갖고 있는 종목은 다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대체로 저렇게 급등하는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남들만큼 많이 사지는 않았더라도 1999년도는 아주 예외적으로 예. 버핏은 떨어지고 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아, 버핏이 투자한 건 떨어졌어요? 보통은 이제 와. 이런 기록적인 강세장은 내 것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남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나왔고 이제 와. 1999년도에 이 베런스라고 하는 잡지는 예. 버핏을 공격합니다. 이제 버핏의 신기는 끝났다. 그렇지.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지고 있으면 도대체 버핏 뭐 하는 도대체 거니? 무슨 문제니? 뭐 이런 식의 조롱의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야.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우 지수란 게 만들어진 게 이제 그 19세기 말 정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예. 82년부터 87년까지 지금 말씀드릴 시기가 다우 지수가 229%, 3배가 넘게 올랐죠. 상승 월수는 60개월인데 예. 살짝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조정을 받고 또 90년대에 더 많이 오릅니다. 417%, 113개월 네. 이렇게 오르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강세장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609% 올랐고 길게 보면 154개월의 강세가 나타났기 이번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였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게 예.
이제 뭐 과거가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제 예외적인 강세를 이제 경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대공황 직전 버블보다 더 많이 올랐던 거예요? 더 많이 올랐죠. 상승 기간이나 상승률로 보나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승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네. 또 이제 주식시장의 PER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때가 이때입니다. 아, 결국은 주식시장의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가진 가치와 주가의 어떤 관계 아닙니까? 네. 결국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할 때는 주식이 저평가가 됩니다.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식이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왔다 갔다 박스권이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식하기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죠. 근데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가 대략 뭐 한 요 정도였는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 시장이 거의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와. 우리가 닷컴 버블 다음에 최근에 나타났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강세장이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우리가 봤던 밸류에이션은 닷컴 버블 때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주식으로 달아오르고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시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비싼 시기로 가던 시기였군요. 오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핏 말씀을 좀 드리면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라고 하는 가구회사 이것도 오마하에 있는데 이제 인수합니다. 이거 이제 버핏의 대표적인 훌륭한 M&A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아, 저건 완전 성공한 M&A예요? 그렇죠. 이 회사는 이 거의 뭐 100세 가까운 러시아 이민 여성이 또 운영을 하는데 또 이 여성이 운영하다가 또 자식들과 막 또 분쟁이 나고 하는데 아무튼 그 러시아 할머니가 이기면서 버핏이 늘 강조하는 어떤 경영자의 힘 이걸 상징하는 사람으로 이 로즈 블렁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M&A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1985년도에 워렌 버핏의 최대의 투자 실수 중에 하나인 버크셔 해서웨이 직물사업 부문을 폐쇄합니다. 아. 이때 우리나라가 섬유 같은 거 수출 많이 할 때거든요. 네. 이제 한국, 대만에게 밀려서 미국의 이제 섬유 산업은 아예 안 되는. 예, 뭐 이 시기가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부터 많이 도전을 받았던 때거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서 예. 미국 노동자들이 도요타 자동차 막 불태우고 뭐 이랬었는데 이 시절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직물회사가 아니고요. 이제는 지주회사가 되고요. 85년도에 이제 아지트 제인이라는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보험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핏의 후계자로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낙마하는 거고 80년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살로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증권회사에 우선주를 투자하는데 살로만 브라더스가 1991년도에 여러 가지 그 스캔들이 생깁니다. 국채 입찰에 부정을 저질러서 예. 회사가 망할 뻔했거든요. 이때 워렌 버핏이 월가의 투자은행의 임시회장으로 와서 수습을 합니다. 이런 계기가 있었고 또 워렌 버핏의 부를 많이 만들어준 코카콜라 투자하고 드디어 이제 즐겨하는 음료가 펩시콜라와 체리 시럽 섞어 먹는 거에서 체리코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버핏이 이제 90년대 또 예. 버핏이 빌 게이츠와 교류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뭐 아주 위대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90년대 나타났던 닷컴 버블 때의 주도주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리고 한 20년 지나서 2020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였고 대단한 거죠. 요즘도 진짜. 거의 뭐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또 1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스닥에서 각광받기 전부터 빌 게이츠와 아주 교류를 하고요. 근데 버핏은 왜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안 샀을까요? 많이 한 성에 안 샀죠. 심지어는 버핏의 재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게이츠 멜린다 재단으로 기부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잘 알고 네. 창업자도 잘 알고 네.
회사가 비즈니스를 몰랐던 거죠. 아. 사람을 잘 알았지만 야, 네 회사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맨날 빌 게이츠한테 네 요즘 뭐 하니? 뭐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한데. 일반적으로 버핏은 본인의 자각은 투자를 보면 소비재 전문가.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핵심은 내가 잘 아는 거, 예. 나의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렇게 그 창업주와 많이 교류를 했는데 투자하는 걸 놓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이전에 인텔이라고 하는 또 기회가 있었는데 네. 버핏은 내가 아마존 놓친 거는 참 그 후회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아마존도 기본적으로는 소비재고. 유통이잖아요. 예. 유통업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놓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요. 오히려 나는 모르는 거 안 한다. 라는 걸로 그냥 이제 계속 모르는 회사였군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도.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또 브릿지 게임 같은 것도 뭐 할 정도로 이게 95년도면 그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중국의 사막에서 낙타 타고 이런 사진 스노우볼 위에 예. 같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랑. 그렇지만은 워렌 버핏의 능력 범위 안에 이 소프트웨어 만들고 컴퓨터 OS 만드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능력 범위 안에.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어디서 누가 좋다더라. 한 주식 100번은 사는 들었을 것 것과는 같은데. 뭐 전혀 이제 좀 다르죠. 와. 그래서 이 능력 범위를 아는 게 스스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 이거는 약간 그런 의심도 들어요. 워렌 버핏은 능력 범위를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네. 약간 어떤 측면에 있어서 약간 좀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거는 진짜 너무 모르는. 그러니까 왜 일상생활도 잘 안 될 정도로 네. 약간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특출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일상생활과 투자자로 보면 그 비유가 맞는 것 같고 예. 투자자로 치면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을 이 찰리 멍거는 학습 기계라 그러거든요. 매일 수백 페이지씩 읽어요.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예컨대 뭐 다른 투자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어버버가 아니고요. 본인은 계속 받아들이고 능력 범위를 넓혀 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계속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투자라고 하는 게 그거를 너무 부주의하게 한다. 인생의 투자는 20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빌 게이츠랑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코카콜라라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플은 IT 회사라기보다는 약간의 소비재에 가까워요. 예. 소비재에 좀 예. 가깝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 깊이 이런 것들을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하다, 진짜. 인내심이 대단한 건지. 이 장에서 이제 돈에 대해서 자녀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워렌 버핏 그 자녀들은 부자죠. 아마 아들 둘, 딸 하나죠. 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에 부족한 정도의 돈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 좀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공짜가 없어요. 너 살 빼라. 그럼 그 대가로 돈을 준다라고 해서 살 빼는 걸 또 룰을 만들어요. 얼마 빼면 주겠다 해서 하고. 그리고 또 딸 수지 주니어에게 이 사람이 이제 수지가 결혼을 해서 그 새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엌을 넓힐 정도의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은행 가서 빌리라고 하는 이 억만장자 아버지의 또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이건 또 진짜 야박하네. 조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은행이 있는 버핏 건데 걸 수도 있어요. 버핏을 우리가 뭐 수전노다 이렇게 부르기 어려운 거는 자기 부의 90%를 사회에 기부를 하니까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규모가 큰 기부자거든요. 근데 돈에 있어서는 뭔가 확고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는 법은 없군요. 그냥 주는 법은 없습니다. 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1980년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대공황 이후로 1970년대 혹은 60년대까지 나타났던 정부 주도의 정부가 많은 것을 개입하는 게 답이야 라고 하는 이제 철학이 후퇴하고 80년대부터는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잖아요. 예. 밀튼 프리드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 정부는 나쁜 거야. 정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이제 이런 철학이 나오는데 투자에 있어서도요. 이 해리 마코이츠라든가 윌리엄 샤프라든가 유진 파마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 근데 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많이 공감하기 힘든데 그러면 투자론에서 뭘 배워야 되나? 많이 배울 필요가 시장의 없고. 가격이 정확한 건데. 예, 결국 초과 수익이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래서 패시브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아주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사조가 됩니다. 거의 언제까지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기 전까지. 그런 점에서 보면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철학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효율적 시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때가 되더라도 워렌 버핏은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셀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1984년은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을 낸 지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하는 이 당시의 주류 학자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신 것들 대부분은 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뭐 투자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우는 주류 논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일 거예요. 시장의 효율성이나 뭐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텐데, 이 당시에 이 주류, 완전히 이제 헤게몬을 잡고 있었던 효율적 시장 가설론장과 워렌 버핏을 비롯한 가치 투자자들이 토론회를 합니다. 이제 버핏이 토론회를 해요. 예, 버핏이 말했던 아주 유명한 비유가, 그래 뭐 내가 예외라고 하는데 늘 예외는 있지. 예컨대 한 3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관역에 화살 던지기를 해서 한 사람씩 떨어지기로 하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은 남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3천만 명 이기려면 몇 판을 연속으로 이겨야 될까요? 뭐 수백 판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운이지만 그런 운이란 건 늘 작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버핏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아웃라이어라고 보는데, 이제 버핏의 비유는 뭐 너네들 그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봤더니 나처럼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빗 도드, 이 사람은 이제 증권 분석을 공저한 콜롬비아 대학 MBA 교수들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워렌 버핏을 비롯한 월터 슈로츠라든가 아니면 빌 루안이라든가, 그럼 이게 예외야? 이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어떤 토론에서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주류 투자론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이른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 노력한 만큼의 그 이성적인 판단, 네. 그게 곧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있는 거네요. 그런 신념도 있고 시장 효율성이 전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 시장론자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는데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보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비합리적인 구간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기회를 잘 잡는 거고, 내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능력 범위 내에서 특정한 기업의 적정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난 이것만 지키면 돼요.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 기회가, 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효율적 시장, 이름도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잖아요. 가치 투자자들은 요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늘 효율적이 않다. 아주 철학적인 큰 충돌이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럼 혹시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서 산 게 아니고, 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알지만 내가 살 만한 가격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나의 능력 범위에서 적정 가치를 알고 있더라도 이것 또한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크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전마진, 내가 적정 가치 측정이 틀렸더라도 나는 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가치가 9,000밖에 안 될 수 있어. 예. 그러면은 뭐 8,500 사는 건 안전마진이 없는 거지만 예. 한 5,000원 정도 주고 사는 건 내가 틀렸더라도 예.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보는 어디가 건데, 있죠.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은
안전마진 관점에서는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아마존도 삽니다. PER이 최근에 많이 떨어져도 한 60배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안전마진을 생각하면 비싼 주식을 안 살 것 같지만, 그것도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알면 살 수 알매 있는 문제고. 거예요. 아, 그러네. 이제 살로만 브라더스 스캔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워렌 버핏의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니까 워렌 버핏의 부는 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87년도에 살로만 브라더스 전환 우선주에 7억 달러 투자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이에요. 80년대 이 기준으로 9% 정도 이자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데 살로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 당시 미국에서 채권 어떤 비즈니스 규모가 가장 큰 회사였는데요. 정부가 채권을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 증권사 그거 인수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는데 91년도에 폴 모저라고 하는 이 살로만 브라더스의 채권 딜러가 국채에 부정 입찰을 했습니다. 이때의 미국의 룰은 뭐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 하우스는 35%까지만 물량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많이 이제 그 경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안분한다라든가 하는데 이 폴 모저는 어떻게 했냐면 고객의 명의를 빌려서 더 많이 했어요. 일종의 고객의 파킹한 거죠. 살로만 35%하고 다른 명의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국제 부정 입찰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2달 후에 폴 모저의 불법 행위가 살로만 브라더스 CEO에게 보고가 됩니다. 적발이 돼서. 근데 이 사람이 예.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폴 모저가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이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내부 관리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91년 8월에 살로만 브라더스 임시회장에 취임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명예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버핏이? 네, 왜냐하면 전환 우선주는 아직까지는 보통주로 전환이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해서 살로만 브라더스가 문을 닫을 뻔했거든요. 문을 닫게 되면 이 살로만 브라더스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재산 가치가 빵이 되지만 버핏은 그래도 선순위자로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명예를 위해서 들어가서 가까스로 위기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정말 살로만 브라더스를 날려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살로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참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뭐 회장이라는 거는 잘 어울리는데 또 버핏이 투자은행들 많이 욕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익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고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살로만 브라더스의 이 회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좀 커리어로 보면은 매우 좀 이제 독특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핏의 영혼의 동반자인 찰리 멍거도 살로만 브라더스 이사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요. 또 이 와중에 나온 사람, 존 메리웨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고를 쳤던 폴 모저의 상사인데요. 미국의 손꼽히는 채권 전문가입니다. 이 일로 살로만 브라더스를 퇴직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헤지 펀드가 그 유명한 LTCM입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천재들을 모아서 차익 거래로 그냥 돈을 긁어 모으다가 98년도 러시아 외환위기 때 한 방에 파산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낮출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스캔들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2번 불명예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제롬 파월도 제롬 파월이 등장해요? 등장합니다. 이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이제 브래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재무부 부장관으로 버핏과 협의를 합니다. 살로만 제롬 파월이 브라더스 부장관이었어요? 예, 재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야. 아무튼 구원투수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버핏이란 사람이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명예를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게 라이어스 포커라고 하는 요즘 좀 절판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저 책은 읽어봤습니다. 진짜 재밌었는데. 마이클 루이스라고 예. 하는 이제 머니볼 쓴 사람이죠. 이 작가인데 마이클 루이스가 살로만 브라더스의 직원이었어요. 첫 직장이 살로만 브라더스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보면 아주 마초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온갖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살로만 브라더스가 굉장히 거친 회사였어요. 제가 80년대가 미국이 욕망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욕망의 시대를 상징하는 게 좀 크게 보면 KKR과 같은 사모펀드, 막 멀쩡한 기업을 사냥을 해가지고 쪼개고 팔고 구조조정하고 이런 쪽이 있다 그러면 제도권에서는 살로만 브라더스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살로만 브라더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로만 브라더스 직원들에게 한 건데요.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다음날 조간신문 일면에 실려 배우자와 아이들, 친구들이 읽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떳떳하게. 네가 한 일이 네. 공개적으로 다 밝혀졌을 때 네가 그래도 떳떳하고 괜찮으냐? 혹시 사고 쳐서 그렇게 되는 게 그건 불명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찰리 멍거가 한 얘기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채용하려는 인재상의 우선순위가 정직, 지능, 정렬, 뭐 우리가 아는 덕목들입니다. 근데 1번이 정직이네요. 예, 2번과 3번보단 1번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 2번과 3번이 있게 되면 이거는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두 현인이 앉아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뭐 삶의 규범, 자기들이 생각하는 90을 넘은 노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계기가 살로만 브라더스를 겪으면서 원래 버핏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앞서서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처음 산 게 1962년이고 회사를 아예 사버린 게 1964년입니다. 구조조정한 건 1985년이에요. 20년. 그거 왜 그랬냐 하면 사람들의 일자리 없애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버핏이란 사람이 참 미국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좀 맞을까요? 돈에 대한 뭐 기준도 어쨌든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고 냉정하게 굴지만은 나름의 기준이 좀 기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1년도 살로만 브라더스를 해결하고 이런저런 투자를 해오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아이고, 마이너스 20%네. 버크셔에서는 19.9%, S&P 500은 19.5%. 대박. 야, 예, 완전 반대로 완전히 가네요. 반대로 가는.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뭐 매그니피선트 7, 뭐 구글이나 이런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잘 나가는 7개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때가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런스가 제목을 도발적으로 답니다. 셀 버핏. 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핏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버핏이? 그게 궁금하네.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게 옳고 그름을 결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사실과 추론이 맞다면 그거를 계속 견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앞서서 이 버핏이 투자하면서 한 4번 정도는 자산이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왜 안 떨리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판의 날이 덜 예리하게 느껴지는 없다는 아프다. 아프지만 난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토막을 원치는 않겠지만 반토막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미스터 마켓은 늘 변덕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라 그러면 더 사든가 견디든가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극적인 해담에 바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다음 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20% 넘게 오르고요. S&P는 오히려 10% 떨어지네. 넘게 떨어집니다. 야. 그 다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반전이 갈리네요. 되는 거죠. 예. 뭐 워렌 버핏도 제 생각에는 이때 욕먹었고요. 아마 최초로 버핏이 좀 감 떨어졌네. 뭐 이런 비판이 나온 게 99년인 것 같고. 야, 그 전에 펴니까 파란색이 압도적이었네요. 그러니까 S&P를. 예, 많이 S&P를 있죠. 압도적으로 상회하다가. 네. 그리고 2008년도도
2008년 9월 10월 정도인가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다음에 워렌 버핏이 나는 미국을 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야, 버핏 용기 있고 예. 정말 어려울 때 주식을 잘 샀어라고 하지만 그 말 하고 나서 S&P 500 20%더 빠졌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야, 버핏이 헛다리 짚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예. 버핏 헛다리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18년, 19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예. 근데 뭐 역시 지금까지 버핏이 보여준 모습이 미래에도 그럴 거다라고 아무도 보장은 못하지만 버핏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났을 때가 어떤 스타일이 바뀔 때 예, 버핏 반대 스타일이 꺾이고 버핏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 혼자서 반대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버핏이 말씀드렸지만 명예도 중시하고 카네기 인간론 같은 것들 한 것처럼 예. 어떨까요? 이 버핏이 이 미디어에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고요. 이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같은 거 얘기하면 얼마나 또 아주 위트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좀 여린 사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부인이 다 처리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핏이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버핏은 부동산도 많이 했어요? 자산에서 성장이 있으면 좋은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장은 결국 이제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투자한 것 대비 그 어떤 합당한 어떤 그 리턴이 나온다 그러면 하는 건데 버핏의 이 스노우볼에 나오는 게 이제 두 개 나오는데 좀 1986년도에 농장을 구매하는데요. 일단 싸게 삽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입했으니까 뭐 억류해서 담보 잡아놓은 걸 산 거거든요. 경매로 산 거네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리고 나름의 이제 생각을 하는 앞으로 캐시플로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나오는 연간 수익이 농장 매입가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뭐 그럼 10년이면 원금이다. 엄청나게 성공한 투자였고요. 그리고 아들이 농장을 또 운영합니다. 워렌 버핏의 아들이 운전을. 두 번째는 1994년 뉴욕에 상가를 구매합니다. 이건 왜 구매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버핏은 미국 중부의 오마하에 사는 사람인데 살로만 브라더스 회장하느라고 뉴욕에 갑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뉴욕 대학교 앞에 있는 상가를 구매하는데 이것도 정리신탁공사가 매각한 거니까 이것도 뭔가 헐값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의 가치 투자의 철학으로 생각해 보면 맨하탄 중심에 있고 그 뉴욕 대학 바로 앞에 있는데 뉴욕 대학이 뭐 어디 옮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캐시플로우에 대한 계산 그리고 싸게 사는 안전마진 이런 거라 그러면 이건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투자 못할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버핏이라는 건 금과 암호화폐 같은 거죠. 그럼 뭐 가치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성장이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줘야지만 되는 그렇죠.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뭐 2023년 12월 현재 막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버핏이 좋아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성장이 있는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으로부터 부가 창출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 버핏이 아주 뭐 터부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당시에 그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재고 조사도 없이 그냥 샀어요. 이 러시아 이민자 부인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고 물론 그 전에 워렌 버핏과 같은 학습기계 많은 걸 검토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동네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사전 조사가 있었겠지만 결정할 때는 이제 흔쾌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한 거네요. 아마도 그러지 싶습니다. 또 경영자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것들에서는 코카콜라가 어떻게 보면 찰리 먼거의 도움을 받은 거죠. 담배꽁초 주식 아니에요. 비싼 주식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때부터 고려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버핏의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럼 일단 담배꽁초 주식을 사기 어렵고 또 담배꽁초는 한 번 빨고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지. 그럼 뭔가를 또 사야 돼요. 그럼 규모가 크게 되면 그렇게 대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데
저는 혀를 뚫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하지 못한 담배꽁초 주식을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제가 갖고 사는 게 이제 좋다. 뭐 이런 생각을 버핏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야, 그것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콜라를 샀구나 또 그런. 그래서 이제 1990년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실은 개인 투자가들이 참고를 하시기에는 1990년대부터는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살로만 브라더스 같은 거를 그 당시에 9억 불 주고 사고 규모가 커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인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M&A 회사에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거의 이제 모두 사는 걸 선호하는 좋은 경영진이 있는 걸 사는데 좋은 경영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 20% 이내 지분을 갖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좀 이제는 좀 공룡이 되는 거죠. 몸이 좀 무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회에서 버핏의 투자가 시대별로 어떻게 또 바뀌는지 이것도 마지막 회에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에서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네. 그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하고 친하면서 그렇게 한 줄로 안 사네. 저는 또 한편에서 이 창업자의 능력이 회사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만나보니까 저 회사는 절대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을라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그 비유를 했어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와 인텔의 반도체는 모르지만 내가 딜리바는 안다. 딜리바가 그 시즈 캔디라고 하는 네. 70년대 인수해서 한 그 캔디 회사에 나오는 그 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버핏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버핏이 아니라 그러면 빌 게이츠 쫓아다니면서 들은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버핏을 쫓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잘 알아야 된다. 버핏이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 기준점이 매우 높은 모양이에요.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버핏을 배운다 그러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의 능력 범위를 잘 알고 이 밖에서 안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안 나가려 그러면 많은 걸 하면 안 되지.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버핏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공부하지만 예. 실제로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이건 아니야라고 접는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버핏처럼 살 수는 없지만 조금 우리가 투자자로서나 한 인생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번 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말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는데 그 잘 안다는 수준이 그럼요. 그냥 공부 좀 해 이런 게 수준이 아니군요, 아예. 그러니까 인생의 20번인데 그러면 이제 와. 버핏의 투자 인생이 1942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얼마 된 건가요? 한 80년 됐네요. 네. 80년대 버핏이 20번 투자하라고 하면 한 4년에 한 번. 한번 4년에 투자한 한 번이고 거니까. 또 버핏의 큰 부를 만들어준 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예. 또 애플. 요 정도인 것 같아요. 한 서너 개 종목이니까. 예. 참, 우리가 따라하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극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극. 너무 우리는 하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이거 많은데, 좋다, 이거 좋다, 예.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으면 이게 사실 다 뭘 하라는 건데, 우리가 버핏의 글을 읽으면서는 아주 높은 나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핏이 아주 왁자지껄한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한적한 오마하에 있는 것도 그런 과도한 자극을 피하는 그런 효과가 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요즘 예를 들면 주식이나 뭐든지 투자도 좀 더 편리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되잖아요. 네. 한 번에 누르면 바로 투자할 수 네. 있고 그런 방식이 투자에 이런 버핏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좋은 건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리한 것과 투자 수익은 오히려 편리함은 더 부주의한 행동을 부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사이버 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 제도에 그걸 만든 사람들 투자를 편리하게 하잖아요. 예. 근데 사이버 거래라는 게 주식을 더 어떤 게임처럼 더 쉽게 회전율을 높이고 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루틴하게 많이 하면 편리함이라는 게 필요한데 버핏이 전하는 철학은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내가 3, 4년에 한 번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뭐 사이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 거래의 그러네요. 편리함이라는 거는 매우 사소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저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버핏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반대편의 어떤 편향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야, 진짜 버핏을 진짜 너무 친해진 것 같. 벅셔 해서웨이는 아직도 충분히 우리가 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버핏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도 너무 모른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래도 뭐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회 이제 한 번 남았네요. 네, 자, 예.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4회째고 5회 마지막 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